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학원에서 2차 과목 중에 무역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설명회 오셔서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들었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총 4과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4과목 다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아무래도 무역실무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실무는 좀 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제가 수험생활을 할 때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차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올해 6월 22일 날 시험이 앞에 있고요. 이제 2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더라고요. 624명 합격했다고 나와 있고, 이번에 1차 시험 합격하셨든 아니면 합격하지 않고 이제 떨어지셨든 뭐 그거는 내년에 이제 합격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혹시나 1차를 보셨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1차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2차 과목이랑 1차 과목이랑 겹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관세법이라는 과목하고 그다음에 무역 영어라는 거랑 무역 실무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가 1차에서는 사실 회계만 잘 넘어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2차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과목이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 1차 과목에서는 내가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개 중에 하나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좀 그나마 더 가까울 것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답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다 이렇게 내용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아예 점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써본다는 게 뭐 시간을 들여서 무조건 몇 시간씩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백지를 두고요. 종이를 이제 빈 걸 두고 공부했던 것들을 그때그때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교재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 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여러 번 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번을 보더라도 조금만 보더라도 그 내용들을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그냥 아예 보지 않고 쓰는 거잖아요. 빈 종이에다가 내가 얼마만큼 답안을 쓸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만큼 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1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1시간 공부한 것에 대해서 내가 10분이라도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미련한 게 뭐냐면은 책을 여러 번 보긴 보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책만 여러 번 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까먹게 됩니다. 그러게 계속 이제 많이 보더라도 그만큼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봤던 내용들을 그때그때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하시든 맨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한번 30분이라도 또는 10분이라도 내가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백지에다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써보는 내용들은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인 목차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2차 과목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면 목차라는 것들을 빼먹지 않고 쓴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을 빼먹지 않고 쓰면 웬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평가라는 과목 빼고요. 평가라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목차라고 하는 것들을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빼먹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제 시험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을 빼먹지 않고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제 유형 중에서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쓰세요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목차 내용들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목차 내용들을 잘 모르겠다, 까먹었다라고 하시면은 그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상실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잘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목차라는 거는 그냥 큰 뼈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만이라도 잘 쓰게 되면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란 키워드 중심으로 전반적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2차 과목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관세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관세법. 네,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표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에 대한 과목입니다. 법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규정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규정 자체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 규정 그대로 암기해서 답안을 기술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규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규정들을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못해서 그냥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표현 하나하나가 서로 이제 점수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규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규정을 내가 통째로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키워드를 썼을 때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그냥 규정을 잘못 암기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일부 다르게 표현을 해버리면 아예 다른 문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과목의 경우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법이라는 과목들이 일단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 논리를 이해하시면 법이라는 과목들은 사실 뭐 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 동일한 그런 합리적인 논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냥 규정 그대로 암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법을 다루는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원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 말고 예외적으로는 어떠한 규정들이 허용될 수 있는지, 어떤 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법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통관이라고 말하는 통관 절차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과세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통관 절차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을 의미를 하는데 수출을 할 때, 수입을 할 때, 반송을 할 때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해외 수출자가 물건을 수출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전까지 또는 사용을 하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체로 수입으로 보진 않죠. 보세고액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세고액이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반입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물품이 반입되었다는 신고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세를 하는 것이죠. 과세라고 하는 것들은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세라고 하는 게 세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관세를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는 관세법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관세평가라는 과목으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는 과세를 하는 것 중에서 어떠한 방식에 따라,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하게 과세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법은 이제 관세평가라는 걸 빼면 전반적으로 통관 절차에 대한 법률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관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일단은 절차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통관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그런 절차별로는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 운송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과정들인데 그런 과정을 규율하는 그런 법률이 다 있잖아요. 법률을 정리하실 때는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법이라는 과목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러하고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논리 같은 거, 그렇죠.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해한 것을 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답안을 써야 되는데 채점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채점 기준이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법 규정이 될 겁니다. 법 규정을 가지고 답안의 내용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겠죠. 어떤 내용을 쓰라고 했을 때 그게 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랑 답안을 썼던 수험생의 답안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게 얼마만큼 정확도를 갖고 있느냐,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점수를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얻을 거고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의 내용들을 최대한 원래 규정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답안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관세법을 오늘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백지에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쓴다고 했을 때 키워드가 빠져있지 않은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 전체를 동일하게 똑같이 암기하기는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만이라도 잘 챙겨서 쓰시면 어느 정도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핵심 단어를 쓰지 못해서 흔히 말하는 뜬구름만 잡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핵심을 짚지 못하고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쓰는 답안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답안 당연히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2차 과목을 수업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듣고 계시든 듣지 않았든 간에 관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과목의 경우에는 법령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학원도 교재가 따로 있고요. 교재를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법제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그런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법령집을 다 이렇게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포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출력을 따로 하셔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령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의 교재를 보시면 법령집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맞춰서 이해를 하기 쉽도록 이렇게 목차가 재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 과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관세법의 경우에는 관세법, 그다음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3단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가장 포괄적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은 뭐 시행령으로 다루겠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자세한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때 필요에 따라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시행규칙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개정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고 했을 때 중요도를 따져보면 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 중요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그 교재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교재를 공부하게 되면 어느 내용이 시행 규칙에 있는 것인지 어느 게 뭐 법에 있는 내용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정리하시다 보면 법에 있는 내용들을 쓰지 못했는데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물론 그 모든 내용을 다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내가 일부를 빠뜨렸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법에 있는 내용들이 더 점수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시행 규칙보다는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령집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법령집을 따로 보시면서 복습을 하실 때, 아,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 과목의 경우에는, 법령집의 경우에는,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법에서 보시면은 크게 크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절로 표현하기도 하고 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절,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시험에 그대로 통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법 적용의 해석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5조, 6조, 7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28회 관세사 시험에 10점짜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서 이렇게 절로서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표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통째로 물어봤는데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면 5조, 6조, 7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법 적용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거의 빵점처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 과목이기 때문에 딱 명확하거든요. 채점 기준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셔도 법령집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은 관세법은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관세법은 그래도 1차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익숙하시죠? 익숙하긴 한데 1차를 공부할 때 하는 방식이랑 2차를 공부할 때 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를 공부할 때 관세법은 1차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세법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했을 때 봤기 때문에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특히나 법 과목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게, 정확성이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를 하실 때부터 그런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구조에 따라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분명히 나중에는 전략 과목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을 제가 30회, 그러니까 2013년도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전체 1등을 했습니다. 관세법 동기 합격자 중에서 제가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했던 방식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관세율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관세율표. 이걸 잘라보면 관세율이 들어가 있는 표죠. 관세율표라고 하고요. 이거는 관세법이라는 그 관세법 과목에 그 안에서 이제 별표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세법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 과목입니다. 관세율표도 법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겠죠? 전반적인 논리를 이해를 하고 원칙과 예외를 파악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정확도가 높게 답안을 쓰셔야지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건 전제로 말씀드렸고요.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품목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 다른 그런 품목 코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에 수출된 물품이 다른 나라에 수입이 됐을 때 서로 다른 코드를 쓰고 있으면 동일하다고 하는 게 파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WCO라고 하는 세계 관세 기구에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끼리는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통일시켜서 코드를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HS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는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10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HS 코드라고 한다면 전체가 10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통계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은 모두 HS 코드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전체 수출된 양 중에서 특정 X코드가 뭐 몇 %가 있다.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물품에 대해서 물품별로 세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코드별로 그 세율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율표라고 하는 게 관세율이 들어가 있는 표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별로 세율이 결정되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8%라고 하는 기본 세율을 갖고 있긴 하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류의 경우에, 옷의 경우에는 13%라고 하는 기본 세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품목의 경우에는 세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0%인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HS 코드별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를 다른 코드로 썼다. 근데 그 코드가 가지고 있는 세율하고 원래 정확하게 분류했을 때 결정되는 그 세율하고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수정 신고가 아니라 추징이 되는 거죠. 채권장이 돈을 걷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나오겠죠. 가산세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H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전에 저희가 전화번호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암기가 안 되고요. 암기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게 2번이라고 분류를 했을 때 이게 왜 1번인지 이게 왜 2번인지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1번, 2번 이렇게 분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번호 체계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할 때도 세분화시켜 놨죠. 예를 들면은 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는 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끼리 묶어 놨어요. 예를 들면 16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안에는 기계류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류라고 하면은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기계도 있지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도 있죠. 그런 것들을 뭐 84류, 전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84류에 분류하게 되어 있고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85류에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품목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품목에 이 번호가 부여되는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부여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거기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한 뭐 세 번에 그러니까 8471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거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컴퓨터는 8471호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8471호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관세일표에 보시면은 호의 용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호의 용어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번호 체계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거기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그걸 바로 주규정이라고 합니다. 주규정, 그다음에 부주규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기준을 갖춘 것들은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는 코드는 어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암기가 안 되죠. 암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전반적인 내용들,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외적으로는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게 있죠. 특정한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A라고 하는 코드로 가고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B라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관세일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반적인 모든 품목들을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면 여기로 가고 갖추지 않은 경우에 어디로 간다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보는 걸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기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충족이 되는 경우 어디로 가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일표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전략적인 과목으로 갑니다. 전략 과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죠. 관세일표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겁니다. 예,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2차 접근하시면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관세일표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워야 할 게 많거든요. 암기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조금씩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암기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는 관세일표가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관세일표가 제일 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흥미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모든 품목들이 HS 코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H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서 다 하나씩 이건 어디로 분류될까? 이건 어디로 분류될까라는 것들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려보면은 분필 같은 경우에도 분류되는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의 경우에도 다 분류되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이런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만 보고 정리하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같이 보면서 저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품목들을 다 품목 분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뭐 컴퓨터 이런 것들 하나씩 제가 번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세탁기는 어디로 분류된다. 컴퓨터는 어디로 분류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은 차량 번호가 보이잖아요. 차량 번호라든지 시계를 보면은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해당되는 그런 물품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1, 2, 3, 4라고 했을 때 1, 2, 3, 4라고 하는 그런 코드로는 어떤 물품이 분류될까?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낯설게, 너무 그러니까 책에서만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주변에서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좀 재미를 느끼실 것 같고요. 같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재질에 따라서 분류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옷을 정리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재질별로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하실 때 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관세평가라는 게 있죠. 관세평가. 관세평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품에 대한 가치를 측정을 할 때는 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격을 가지고 말을 하죠.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말할 때 그게 뭐 판매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을 가지고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물품에 가지고 있는 가격이랑 가치랑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원래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짜로 드렸어요. 그때 가격은 공짜가 맞죠. 무료가 맞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료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공짜로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공짜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시장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라고 하는 걸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랑 가치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거래 가격을 가지고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평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그 원래 갖고 있는 물품의 가치보다도 더 낮게 인하해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원래 갖고 있는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판매되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 얘랑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유사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을 참고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장 어떤 형성되어 있는 국내 판매 가격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됐던 그런 원부자재 비용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비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적정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관세 평가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적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도 관세사하고 그다음에 세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논리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과세를 할 수 있는 논리. 그리고 이 관세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WCO라고 하는 세계 관세 기구에서 그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세금 부과하자, 관세를 평가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약이 있습니다. WCO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협약을 가지고 그게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협약의 내용들을 일부 거의 다 수용을 했는데 일부 내용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포함시켜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협약의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협약의 내용들이 근본이 되는 거니까요.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협약에 나와 있는 사례가 저희 실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내에 있는 법령만 가지고 내가 보겠다. 이거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근거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내에 수용했기 때문에 국내에 나와 있는 그런 법령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관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 과목이잖아요. 법 과목이기 때문에 정확성 있게 답안을 쓰는 연습들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이제 내가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에 나와 있는 규정이랑 그다음에 관세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도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세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법만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례에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해보면서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 2차 시험 중에서 관세평가라고 하는 과목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 저희 그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 기출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문제를 보시면 그걸 풀어보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정말 지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문제가 한 페이지가 되거나 아니면 한 페이지 넘어가는 한 페이지 반 또는 두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지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거래만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나중에 수업 들으면서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짧은 순간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실 때도 그냥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예를 들면은 내가 5분 안에 판단을 내리겠다 또는 10분 안에 판단을 내리겠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렵죠. 어려운데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런 시간적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대한 짧은 순간 안에 거래를 파악을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 1차에서는 회계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2차에서는 관세 평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과략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문제를 받았는데 시험장에 가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해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받아서 내용을 보고 있기는 한데 파악이 안 돼서 이거 보다가 뭐 20분, 30분 지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답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틀려버리면 점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을 풀어가는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과정이 있고 정답이 나오잖아요. 정답을 틀리더라도 과정이 맞으면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 관습 평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판정하는 그런 절차들, 그런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쓰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답을 도출해내면은 그것만큼 쉬운 과목도 없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암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전반적인 내용들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사례에 대한 판단만 잘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는 여러 사례들을 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거는 이제 번식 평가를 하시게 되면 그 담당하시는 이제 그 강사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무역실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무역실무를 강의하고 있는데 네,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과목을 보면 일단 기본적인 무역실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무역실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거랑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점수 배분을 보면 무역실무에서는 80점이 들어가고요. 대외무역법 10점, 외국환 거래법 1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무역실무잖아요. 저희가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다 법과목이었어요. 근데 무역실무는 법과목이 일단 아닙니다. 그 말인 즉슨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도가 그게 주된 포인트가 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실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그 정해져 있는 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고 다르게도 해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호 교환을 의미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물건을 파는 자와 물건을 구매하는 자 간에 서로 교환을 의미하는데요. 교환을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서로 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을 똑같은 제도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수출자는 자기의 유리한 방식으로 할 것이고 수입자는 반대로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과목이 바로 무역실무입니다. 그래서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시작부터 해가지고요. 거래가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은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에 따라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것이고 성립된 계약에 따라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도라고 하는 걸 해야 되죠. 운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 운송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운송을 하는 도중에 운송 위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물건을 구매한 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원만하게 계약이 종료될 수가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종료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물품이 훼손돼 있다거나 대금 지급을 늦게 한다거나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죠. 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분쟁을 또 해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해결 끝날 때까지 돼야지만 무역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과정에 따라서 과정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역을 하는 당사자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출자라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수입자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나에게 어느 점이 유리하다.
또는 나에게 어느 정도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무역 실무에서는 각 과정별로, 각 단계별로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무역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처음에 무역 계약의 성립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립할 때부터 무역이 끝날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지만,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지만 무역 실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를 공부하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암기해야겠다라는 것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 예외가 있어요. 저희가 1차도 마찬가지였지만 3대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CISG, 인코텀즈, UCP 이런 것들은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가 그거를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인코텀즈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법을 보는 것처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만약 적용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저희가 법 과목에 공부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채점 기준이 그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협약에 대한 것들을 빼면, 협약에 대한 걸 빼면 나머지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운송론, 보험론, 결제론,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것들은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내용들을 풀어 쓰는 것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뭐 똑같이 암기를 해야겠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암기해야겠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서 쓰더라도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무역 실무는 뭐 가급적이면 여러 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다독을 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가 있죠. 그 다음에 무역 실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둘 다 법 과목이죠.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논리, 원칙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답을 쓸 때는 어쨌든 정확도가 있도록 정확성이 높게 답안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역 실무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개념들,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장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의 추세가 뭐냐면 위험성 관리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리스크 관리.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품을 수출하긴 하는데 운송을 하는 도중에 물품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물품을 적정하게 운송을 했지만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지가 요즘에 시험에 가장 자주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계약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환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환율이 바뀌잖아요. 변동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적용되는 환율보다도 나중에 실제로 대금 지급을 할 때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역이라고 하는 건 크게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는데 내가 수출자라면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무역 거래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그 순간부터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종료가 될 때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은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냥 교재를 보고 아무 느낌 없이 보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는 입장으로, 수출자의 입장으로 또는 수입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저희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저희 결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송금 결제 방식도 있고, 추심 결제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신용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추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신용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효용을 얻을 수가 있지만,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 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추심도 마찬가지고, 송금 결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신용장을 이용할 때 수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반대로 한계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추심 결제 방식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바꿨다고 했을 때 수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점이,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장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잖아요. 내가 수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 다음에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결제 방식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결제 방식을 다 비교해가면서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이걸 택하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무역 거래를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저희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무역 계약 체결 당시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들이 다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역실무는 책만 많이 읽으면 되겠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책만 많이 읽어도 내용들 그냥 흔히 말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는 답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뭐 이런 내용이겠지라고 쓰게 되면 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법 과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전반적인 양을 비교해 보면 무역 실무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대외 외국환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10점, 10점이기 때문에 이건 20점이 되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무역 실무라는 과목을 예를 들면 100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여기는 20시간을 공부하고 여기는 80시간을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100시간을 공부한다고 치면은 무역 실무에서는 거의 95시간을 공부하고요. 여기서는 5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채점편 보시면 저희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대외 외환에 대한 내용들이 빈약했다라는 게 항상 나옵니다. 항상 똑같이 나와요.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2차를 하실 때 이게 왜 준비가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걸 따로따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역 실무가 다 되면 그때 가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공부해야겠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미루는 거죠.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부랴부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역 실무를 하실 때는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거랑 별개로 대외 외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 난 이후에 대외 외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보통은 5월에 되면 이론반 수업을 많이 들어요. 듣기 때문에 그때 무역 실무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때 7월부터 빠르면 7월부터 늦어도 한 9월 내지 한 10월, 11월 정도 그 안에는 대외 외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정리를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거의 넘겨요. 해를 넘겨가지고 1월, 2월에 듣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들은 저희가 특히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외국으로 돈을 송금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실생활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자본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본거래. 자본거래가 뭐냐면은 물품의 이동 이런 게 아니고요. 자본이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취득했다. 주식을 샀다. 그다음에 돈을 보내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본거래라 보시면 되고요.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 대상이 빠지는지 이런 게 저희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저는 빠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오히려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저 2차 시험들은 절대평가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대평가거든요. 같은 내용들을 쓰더라도 이 답안을 나보다 못 쓴 사람이 많으면 내 점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가 쓴 답안보다도 잘 쓴 사람이 많으면 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그걸 이용해 보면 대외 외환이 상대적으로 많이 빈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잘해 놓으면은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무역 실무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를 얻게 되는 것보다 대외 외환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얻게 되는 점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제가 무역 실무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공부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또는 혼자 공부하시면서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시든 그날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백지 꺼내놓고 빈 종이에다가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미루면 미룰수록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때 내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단 5분이라도 또는 10분이라도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그 지하철 타고 걸어다니면서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메모장이 있잖아요. 메모장에다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써봤었어요. 목차라든지 목차 키워드 이런 것만이라도 한번 써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봐서 보니까 기억이 잘 남고요.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책을 봤을 때는 기억이 안 남았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핸드폰으로 썼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과목 다 말씀드리려니 조금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